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은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로 향했고 또 이틀째 부산 경남 지역에 머물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관례적인 새해 일정 같지만 저마다 속내가 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정산 논란을 포함해 연예계 갑질 폭로가 잇따랐는데요. K 콘텐츠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망은 없는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놓고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새해를 맞이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설 대목을 3주 가까이 앞두고 있지만 고물가 여파로 손님들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으면서 상인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상도동 성대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생선 다듬는 모습도 보이는데 과일 가게, 정육점, 또 채소 가게에서 이번엔 수산물 가게로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수산물 가게에서도 물가 인상 여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수입 동태를 2마리 5,000원에 판매하다 석 달 전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원양산 오징어는 3마리 10,000원에서 지금은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등어와 조기, 명태 한 마리당 가격이 한 달 전보다 5에서 12%씩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금치 1kg 평균 소매 가격은 7,443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3,011원으로 한 달 새 4.5% 상승했습니다. 또 생강 1kg은 12,677원으로 9.6% 올랐고 파프리카는 200g에 1,663원으로 무려 17% 넘게 치솟았습니다. 달기나 오리 1kg당 가격도 한 달 사이 4에서 9%씩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이처럼 오른 가격 탓에 예전보다 찾는 손님이 줄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해는 11월쯤에는 1.2kg 기준으로 6,500원에서 7,000원 했는데 지금은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하고요. 기존에 드시는 분들도 드시는 횟수가 줄고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률은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불안이 여전한 데다 새해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거란 점입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대전통시장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물가 인상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진 수산물 가게 현장 앞에서 황보혜경 기자였는데요. 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연근의 수산물 위판 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서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초매식이 3년 만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활기찬 새해 첫 경매 현장을 차상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위탁 판매장을 가득 채운 생선들, 새해 첫 조업을 나간 어선들이 잡아올린 수산물들이 개묘년 첫 경매에 올랐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가락과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며 어시장의 활기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첫 경매에 올라온 고등어들입니다. 국내산 고등어의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됩니다. 고등어와 삼치, 방어 등 1,800톤이 잠깐 사이에 21억 원어치를 기록하며 팔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초매식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를 털어내고 첫 경매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초매식을 통해 풍성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어획물이 들어왔고 나가는 어선들마다 만선에 들어와서 한 3,500억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유가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상인들도 다시 희망을 품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찾아내 서둘러 사들입니다. 좋은 선도를 유지해가지고 적정한 억가도 보장을 하면서 저희 국민들의 먹거리 생선에 대한 만큼은 저희들 책임지고 유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연근해 수산물 위탁 판매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은 올해부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획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설비 등을 갖춰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이번엔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던 포항제철이 다시 힘차게 쇳물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걸릴 거라던 비관적인 전망을 깨고 100일 남짓한 시간에 복구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작업 현장에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광로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녹은 철광석이 쇳물로 흘러나옵니다. 1500도 가까운 온도에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오르지만 아랑곳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새해 힘찬 새 출발을 알리는 쇳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 피해로 설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의도 세배 면적의 공장 전체가 물에 잠겨 1년 안에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많았습니다. 흰남노로 인해서 고로가 처음으로 160시간 이상 장시간 세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때 복구 작업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직원들이 열심으로 다 이 일들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이 밤낮 없이 복구에 매달린 끝에 100일 정도 만에 대부분 설비를 복구했습니다. 기적처럼 위기를 넘긴 포스코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2023년도에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저 뒤에 보이는 뜨거운 샘물처럼 더 열정적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은 상황. 어려움을 딛고 다시 쇳물을 생산하는 이 용광로처럼 우리 경제도 올해 다시 힘차게 뛰어오르기를 기대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3.9% 감소한 30조 3,481억 원 규모로 정해졌습니다. 30조 3,481억 원은 24개 부처의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유형별로 보면 직업훈련 분야가 2조 7,30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1%, 직접 일자리는 3조 2,2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증가했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총 104만 4천 명한테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전년보다 11.5% 증액된 9,66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023년 첫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첫 출근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2023년 올해의 첫 곡도 정하셨습니까? 보통 12월 마지막 날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게 익숙한 풍경이죠. 하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새해로 넘어가는 순간 처음으로 듣는 노래의 의미를 담아 새해를 시작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듣는 음악이 한 해의 방향과 운세를 정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첫 곡을 고르는 데 고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먼저 1일 새벽 1시 기준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순위권에 가장 많이 등장한 노래는 지금 듣고 계신 우주소녀의 이룰입니다. 가사처럼 새해에는 꿈꿔왔던 일들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마음을 담아 올해의 첫 곡으로 선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새해 소망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말, 바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이런 바람들이 쌓여서 이맘때가 되면 역주행으로 차트에 오르는 노래가 또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10여 년 전 발매된 중견 가수 김필 씨의 트로트곡 돈벼락입니다.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1월 1일 성지순례곡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가사처럼 지갑에도 가득, 통장에도 가득 돈벼락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길 바라는 이들의 새해 첫 선곡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블랙핑크 리사의 머니, 이승열의 나라, 유재석과 이적의 말하는 대로 등도 새해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취업부터 결혼까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자기 주도적 행위를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새해 첫 퇴근길, 올 한 해를 결정할지도 모를 노래와 함께 가벼운 발걸음으로 귀가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새해 첫날 신년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신년 인사회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각 정당 지도자,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에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 연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신년 인사회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신년 인사회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었는데요.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 또 국무위원들까지 2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모든 정당 지도부를 다 초청했지만 민주당만 응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고요.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통보한 형식적 초대였다며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폐단을 바로잡고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이 명령한 것이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위기는 도전의 의지와 혁신 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습니다. 기득권 타파를 내세운 신년 담화와도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앞서 새해 첫날인 어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3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강성 귀족 노조와 타협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신년 인사회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사실 신년 기자회견은 건너뛴 윤석열 대통령, 조선일보랑만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도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 오늘 실렸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특정 언론사와만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점을 두고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선거가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초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계획에 대해선 지금 함께 일하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일하는 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이태원 참사 정무적 책임론에 대해선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라며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마지막 주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11명에게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로 일주일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올라 57.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이후 30%를 맴돌던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에서 40% 선을 회복해 2주 연속 올랐는데 3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새해를 맞아 부산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 편가르는 혐오만 부추기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에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할극을 하며 공개적으로 뇌물범죄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한 뒤 자신도 유머를 좋아하지만 국민이 이걸 보고 정말 웃었겠느냐며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디서 돈봉투 같은 받은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냐며 한 장관의 체포동의 요청을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3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치열한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일정과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데 이어 조금 전부터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로 내려가 TK 지역 신년 교례회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주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물론 책임당원 40%가량이 밀집된 TK 지역 당심을 잡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당권주자 수도권 출마론을 제안한 윤상현 의원 의견에 안철수 의원이 찬성하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남 지역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부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찾아 양산사저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전했고 이에 이 대표도 공감을 표했다고 동석한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는데요. 소환을 앞둔 이 대표의 당내 통합 행보라는 분석에 대해 이 대표는 전직 대통령 3분을 찾아뵙는 건 연례 행사이자 민주당 뿌리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네, 1월 임시국회 연장에 대한 여야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월 임시국회 개최 시점을 두고 회를 넘긴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곧바로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몰 법안 논의는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 등을 이유로 쉼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국회를 하루라도 더 빨리 열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본회의에서 또 각 상임에서 다루자고 해야 될 형편에 그럼 무슨 방탄국회니 본인들이 제일 먼저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일하지 않을 핑계를 국리를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장 회기를 연장하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체포가 가능하도록 비회기 기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세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그 이전에 꼭 필요해서 한다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면 됩니다.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다만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조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지난달 30일 저녁 미확인 비행물체 논란이 있었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장면을 국방부가 공개했습니다. 발사 장면을 보면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발사체에서 정상적인 단 분리 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국방부 공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함께 이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는 발사 순간부터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지난달 2차 시험 발사는 모두 4단으로 구성되는 발사체에서 1단을 제외한 2, 3, 4단 형상으로 시험을 했고 해당 엔진의 실제 점화와 연소까지 시험했습니다. 바다 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발사장에서 발사된 이 우주 발사체는 정상적인 발사에 이어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분리가 차례로 이뤄졌는데 100일권을 뚫고 최종 단계에서는 모의 위성 탑재체까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스케줄에 따라 영소 시험을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체연료 발사체와 액체연료 발사체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네, 우선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는 액체연료 추진 발사체보다 장기간 저장이 가능해 이동과 취급이 쉽고 또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발사 전 연료와 산화제를 계속 주입해야 하는 액체 연료와 비교해서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제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고체 추진 기술로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을 다수 발사해서 위성을 군집 형태로 운용할 경우 한반도의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관련 핵심 기술의 민간 이전을 통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국방부도 확보된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돼 다양한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30일 저녁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해서도 설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간에 시험 발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목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해상안전구역 확보, 어민의 조업 지장 최소화, 기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두워진 시간에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앞서 낮 시간대에 시험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조업 중인 어선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결국 시험을 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파도의 상황은 물론 제트기류 고공풍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교롭게도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이 모든 조건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 참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인 김덕훈 내각총리와 조영원 당 조직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이 수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들과도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대미, 대남 적개심 고취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결속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개발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세 번째로 매체에 노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평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이 어제 지난해 말 진행한 연말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는 영상에서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발사체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3을 장착하고 줄지어 서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을 둘러보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김주애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과 시험 발사를 축하하는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지난해엔 협상을 위해 지나치게 눈치 보기식 외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올해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8년. 만 4년이 넘었지만 해법 마련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찾아 무릎을 꿇었지만 또 해를 넘겼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력한 해결책이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입니다.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원을 조성하고 일본 기업 대신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일본 측 사죄와 미쓰비시의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와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기여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속도감을 갖고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별도로 우리 외교 당국의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금 추심에 대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데 이어 지난달엔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운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이 흐뭇하고 좋았는데 묻없이 상을 안 준다더니 참 사죄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강제동원 해법을 논의하는 민간 대토론회를 취소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군함도 추가 보고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하는 데 그쳤습니다. 협상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강제동원 문제가 새해에는 납득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폐장일인 지난달 29일보다 0.61% 오른 2249.95에 개장한 뒤 장중 1% 넘게 올랐다가 0.48% 내린 2225.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기관의 순매도에 점차 낙폭을 확대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1.15% 내린 671.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 재정 지출의 경제 성장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재정 지출의 경제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날 때 2년 뒤 누적 재정 승수는 0.78에서 0.73으로 내려갔습니다. 재정 승수는 재정 지출을 일단이 늘렸을 때 국내 총생산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경기 둔화 우려로 석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달 소상공인 업체 체감 경기 지수는 56.5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내려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전통시장도 지난달 경기 지수가 54.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서울을 포함해서 부동산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도 집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가벼운 차 사고 때 꾀병을 막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가 잇따랐던 2022년.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하지만 집값 하락세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이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더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완화됩니다. 먼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미 50%까지 낮춘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상환 능력까지 계산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가 완화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꾀병을 막기 위한 약관 개정은 새해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과도한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과실 비율만큼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살짝 쿵 부딪힌 경우에도 장기 입원 등 가행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경상 환자의 경우 대인 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가실분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가실 비율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가실조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현대판 연좌제로 불려온 가족 합산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본인 외에 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 원이 넘을 경우 양도세를 매겨왔는데 앞으로는 본인 소유 주식만 계산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힘겨루기 끝에 오는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여러 전통시장들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봤습니다. 네, 피해 상인들은 점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아무런 사고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아수라장이 됐던 서울 동작구 전통시장. 사흘 동안 쏟아진 많은 비로 시장 점포 절반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5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 시장에는 침수 쓰레기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장을 찾은 반가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던 기름가게는 말린 고추며 기름 짜는 기계까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기계를 다시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되돌아온 손님 덕에 기운이 납니다. 좀 많이 찾아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 거는 좀 힘들게 지났지만은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이 되는 것 같고. 기름집 옆에 있는 생선 가게는 싱싱한 생선만큼 활기도 넘칩니다. 지난해 추석 즈음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이 늘었는데 다가오는 설에도 대목을 기대해 봅니다. 설 앞두고 눈 같은 게 좀 많이 와서 또 대목이 잘 안 될까 걱정도 위려한데 재래시장에서 이제 신선한 생선과 이제 야채들 구매해서 가족들과 온화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십 년간 장사해오며 상인들에게는 일터를 넘어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 소중한 곳을 잃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딘 만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장사가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서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년은 더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집권 2년차를 맡게 된 윤석열 대통령, 경제와 개혁이라는 국정 방향과 함께 중대선거구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보수의 심장, 대구로 향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이슈 오늘은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뉴스큐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로운 네. 시선으로 좀 전국 뉴스를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부터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신년 인사회를 열고 오부 요인 등과 덕담을 나눴고 민주당이 불참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여쭤볼까요? 민주당이 불참한 배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면서 좀 파악을 해봤더니 네. 일단 요청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이제 행안부가 행정안전부에서 메일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통상적인 일처리 방식과는 조금 달라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행사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 특히 이렇게 정당 지도부나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실 같은 데가 직접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관리에는 그런가요? 네,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 행사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됐었는데 네. 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 쪽에서 불참했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당황스럽고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쉽죠. 사실 네. 여야 협치가 이번 신년에는 특히 3대 개혁 과제를 그렇게 강조하셨던 만큼 중요한 시점이고 연도부터 좀 풀어갈 수 있는 화두가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을 빼놓고 반쪽짜리 이렇게 일정을 소화를 하신 것을 보면 여야 협치가 올해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예산안 전국이 치열했기 때문에 좀 새해 첫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싶긴 했습니다만 여야가 주고받는 반응도 이렇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메일 한 통을 찍 보냈다고 반응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좀스럽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님은? 저도 뭐 이제 제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뭐 대통령실에 있거나 뭐 민주당 쪽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참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것이 여야당이 따로 있다고는 해도 어떤 여당만의 대통령, 야당만의 대통령이 아닌 것처럼 이런 행사에는 야당으로서 좀 협치를 이야기하시면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은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메일을 한 통 보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분명 요청이 들어갔음에도 어떤 그런 방식을 문제 삼아서 본인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금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방식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는 양산에 내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이 신년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로 그렇게 통보를 했을 때에는 일정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신년사를 발표했고 또 이와 별도로 또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단독으로 진행한 부분을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도어 스태핑도 좀 중단된 상황이고요. 소통 방식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선일보와만의 어떤 뭐 신년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다만 이제 기존의 뭐 도어 스태핑 중단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과거 있었던 이제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언론과 이제 대통령실과의 좀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뭐 이런 딱히 원래대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행보마저도 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대통령께서 물론 꾸준히 노력해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이러한 잡음이 나오지 않으려면 결국 언론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 올해에는 꼭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납득이 잘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인데요. 기자간담회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당한 동력을 가지는 국정 아젠다입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것이 집권 2년 차 신년사에 나왔던 이야기였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개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낸 부분도 있었고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 원칙을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웠기 때문에 외신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있었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체감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도 기조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큰 아젠다가 제시되는 만큼 사실 기자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눈으로 국민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날카롭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3대 개혁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판의 대목
대목이라든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인에게 우호적인 측과 또는 본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어떤 도어 스태핑을 포함해서 소통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모으는 시선도 있는데 일단 신년사 같은 경우도 취재진이 없었고 회견도 생략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큰 틀에서 올해 전반적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예상해 본다면 이 기조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좀 어느 선에선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있어야 하는데 된다. 예. 아무래도 기존의 언론과의 조금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주시는 이런 행보가 있으셨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 나름 고민이 있으시겠죠. 네. 다만 이것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당장에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도 소통을 하려는 이제 노력은 항상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네요. 안타깝다. 네. 저는 이게 대통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실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불편한 이야기를 굉장히 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지점이 일관되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실수라든지 기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구설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 역시도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대통령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니 우호적인 판을 깔아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실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좀 저울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만약에 한번 지금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 드리면 취재진 없는 신년사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번 정권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이 언제 재개되느냐가 좀 궁금한데 두 분은 어떤 점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쓴소리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 좀 필요할까요? 저도 역시 언론하고 관계가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실제로 뭐 MBC나 이런 과정에서 뭐 조금 일반 편파적이거나 뭐 편향된 기사를 써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우리가 어떤 자유와 권리를 지켜줘야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네. 대통령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자신의 아군과 혹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사실 여당 입장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언론에 관한 모습만큼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당 몫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네, 뭐 문성호 대변인 이야기를 부디 대통령실에서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의 문책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지금 참사가 있고 나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는 사법적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네. 실제로 지금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일선 관리자 차원에서만 책임을 묻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결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의 이런 절규와 속상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내용적인 면을 한번 볼 텐데 조선일보 인터뷰 중에 가장 또 새해를 맞아 화두를 던진 대목이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성 언급 아닐까 싶은데 또 두 분도 청년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일 것 같고 자, 정치개혁의 화두를 던진 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소선거구제하고 중선거구제가 저희 나라에서 실제 번갈아가면서 실행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장단점이 명확한 제도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저는 소선거구제에서 선거를 쭉 치러왔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떤 결국에는 51%를 얻지 못하면 나머지가 전부 사표가 되어버리는 예. 충분히 많은 숫자의 국민의 의사임에도 이것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이제 소선거구제의 단점으로 뽑혔지만 저는 그럼에도 이제 중선거구제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뭐 2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뭐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2명, 3명 간 지역구에서 뭐 2순위, 3순위까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네. 과연 이런 나오는 후보자분들이 국민의 요구에 발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 거의 준양당제나 다를 바 없는 거대 양당과 네. 거와 세력 차이가 많이 나는 소수 정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다면 사실 거대 양당에서는 어떤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당선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치인들보다는 어떤 자신들의 당이나 공천을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따르는 분들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은 대통령실도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사안이고 장기적인 구상의 공은 좀 국회로 던진 뉘앙스이고 또 대통령 스스로도
워낙 개헌이라는 게 폭발적이다라는 어떤 신중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화두를 던졌거든요. 아까 대변인 말씀은 지금의 어떤 국회의원 정족수로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몇 개 정당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뭐 그런 한계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아젠다를 끌고 가게 된 데 있어서 네.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민주당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희 당 이탄희 의원님이나 뭐 이탄희 의원님을 포함한 뭐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그것이 주류의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말을 꺼냄으로써 집권 여당이 또 뒷받침을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사실상 정치개혁 아젠다를 대통령이 먼저 선도해가는 듯한 움직임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고 조금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하게 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네.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양당 중심으로 기득권이 공고화되는 이 정치체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뭐 아니면 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제도 자체가 이 정치권의 문화나 생태계 자체를 형성하는 지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 전 최고위원 얘기는 박지원 전 원장 얘기하고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두를, 이 아젠다를 대통령한테 빼앗겼다 이런 측면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기왕 화두가 던져진 김에 지금 발언 속에서도 지역 특성에 따라라는 단서도 달았고 2명 혹은 3명, 4명까지 좀 범위를 넓혀놔서 고려하겠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화두를 던진 상황인데 이 제도와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지 짧게 들어보면요. 저는 뭐 방금 밝혔다시피 저는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맞다고 개인의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럼에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의 이제 어떤 양당 구도가 고착화되는 이러한 지금 예.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그 제도를 지금 이런 선거구 제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개혁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그걸 결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결정에 있어서 꼭 지금 물론 입법부가 중요합니다만은 어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소통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결심을 해야 된다. 기득권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원수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네. 2인이냐 3인이냐 4인이냐 이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논의를 조금 해야 되겠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뭐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 중에서는 2인으로 한정해서 제도를 개혁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수는 조금 더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 폭넓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가 주요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 잠깐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40% 안팎의 국정 지지율로 2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노조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지지가 결집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조금 주춤한 것이 결국 어떤 긍정적인 지지율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네. 어떤 기존에 잘못된 것을 이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과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잘못된 걸 바로잡으셨기 때문에 받는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잘못된 걸 바로잡는 지지는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크지만 중도층을 끌어오는 데는 효과가 조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이제 새로운 비전, 이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전 정부 때 잘못과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병폐가 무엇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겠다도 좋지만 과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새로운 시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신냉정 상황이라거나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가가 이후에도 주춤하지 않고 지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정책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얼미터 결과는 긍정이 40%, 부정이 57.2%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은 상당히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그리고 어느 정치인이나. 그렇다면 이 콘크리트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실상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결국에는 국정 운영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노조를 대했던 자세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거든요. 이것은 열성 지지자들을 환호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사실상 중도층에서 어디에 마음을 줄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기에는 굉장히 좁고 강한 틀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져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정 부분 상승했으나 앞으로는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각 당 움직임을 볼 텐데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대중 노무현 전 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민생 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번 양산행에서 이재명 중심으로란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속내가 어떨까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 상당히 힘이 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진영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은 사실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방 일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왔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그동안 결합하지 못했던 지지층 역시도 결합할 수 있을 거라는 효과를 분명히 얻으려고 했을 것이고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의 좀 길을 또 그리고 체면을 세워주신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관례 그 이상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단순히 신년 인사 이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방문을 하신 것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측근 수사로 본인이 조금 입장이 난처해지니 기존에 원래 계파 갈등이 있었던 친문들의 지지를 다시 받아오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충분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당장 상황이 위험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계시다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 언급 관련해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당과 개인 공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 시간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속내를 좀 터놓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어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사실 당 안에서도 일치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런 사법적인 부분은 분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적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원들 개인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박지원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측근과 본인을 향해 오고 있는 이 수사의 칼날을 혼자 감당하기가 조금 버거워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민주당 전체로 확대시켜서 이런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안위를 지키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하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어떤 대표 개인의
비리나 그 개인의 측근의 비리로 인해서 당 전체가 책임을 지는 모습은 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가 바뀌고 여러 가지 갈래 덕담이 나오는 상황에서 뭐 정치권도 워낙 복잡하고 또 마침 올해가 토끼의 해다 보니 또 토끼에 비유한 고사성어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문희상 전 의장 언급 중에 꾀가 있는 토끼는 굴을 3개 파놓는다는 뜻의 교토3구를 언급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던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뼈가 있는 말이죠. 저는 뼈가 있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문희상 전 의장께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어쨌든 당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역시도 이런 조언들을 좀 충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이 지금 계속해서 사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택해서 이 여러 가지 난국을 돌파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교토3구를 어떻게 듣고 계셨어요? 보통 이제 교토3구이라는 사자성어가 덕담으로 쓰이는 사자성어는 아니죠. 보통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위기에 처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연히 바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전체가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뜻을 표현하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갈 텐데 뭐 이거는 해가 바뀌기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 이른바 윤심 경쟁 여기에 관련된 발언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도 윤심이라든지 친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당 개혁이나 총선 승리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총선에도 도움이 되고 당의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심 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였고 지난주에 야당 인사인 이상민 의원은 윤심 경쟁은 연출된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 일단 오후 일정을 보면 당원들에게 눈도장 찍으려는 행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내부 경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이 윤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해 일정을 맞이해서 모든 후보들이 대구로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고관여층이자 적극 투표층이 있는 층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서 앞으로 남은 총선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그 키를 잡아야 되는 선장을 뽑는 이 싸움에서 과연 이 전략이 윤심에 매몰된 이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좀 해볼 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정상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상 뭐 윤심은 없다, 뭐 모두가 뭐 친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마치 윤심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좀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저렇게 쓴소리를 할 정도면 당내에서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맹목적 충성 경쟁이 너무 많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적당한 때 좋은 발언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최근 나온 지지율인데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의 1위와 또 그 범위를 좀 국민으로 넓혔을 때 1위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함께 묶어서 질문 드리면 일단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새해 첫날인 오늘 대통령을 만나고 일제히 보수의 심장이 TK로 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 경선 룰이 당원 100%로 결정이 됐다 보니까 정통적으로 이제 저희 당의 당원분들이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뭐 전략적으로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유승민 대표와 나경원 이제 뭐 의원님과의 이제 지지율 간의 어떤 상황에 따른 격차는 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크게 다르게 나온다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우리 당 주 지지층들이 국민과 조금 유리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전당 대회에서 어떤 분이 키를 잡게 되든지 간에 이런 간극을 줄이는 모습을 해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총선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 또 박성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일부터는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에선 중환자가 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유행이 거의 정점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면서 중환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입국 전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방역 조치까지 완화하면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한두 달 동안 중국발 확산 그리고 변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에 주소 등을 입력한 뒤 항공사 확인을 거쳐야 하고 입국 후엔 전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 비자 외국인은 입국 뒤 곧바로 공항 검사센터에서 8만 원을 내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되면 7일간 수도권 인근에 마련된 격리시설에 수용되는데 비용도 본인 부담입니다. 반면 내국인과 장기치료 외국인은 입국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고 확진 시 자택 격리하면 됩니다. 중국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추세에 따라 홍콩이나 마카오발 입국자에도 추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국내에 입국했지만 최근 10일 안에 중국에 체류한 사람 등은 추가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신규 발생 상황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600명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2,735명으로 전주 대비 2,800여 명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637명으로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42.2%까지 올랐습니다. 숨진 사람은 53명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며 중환자 숫자도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환자 숫자가 많은 건 6차 유행 때보다 고령 확진자 비율이 더 높아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 가운데 최근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다면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앞서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도 홍콩과 마카오 입국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세를 봐가면서 홍콩뿐만 아니라 허브 공항을 돌아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선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새해 맞이 행사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 규제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제로 코로나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처음 맞는 새해 연휴에 감염 확산 우려가 나올 만큼 각지의 사람들로 붐볐다고요? 네, 중국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새해 사흘 연휴라 들뜬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제 각지에서 열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도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도 새해맞이 현장을 생중계하는 등 당국 차원에서도 대내외의 활기찬 새해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이런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야외 행사인데다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었다지만 워낙 밀집도가 높아서 감염 확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실제 경제 수도 상하이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1,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등 베이징에 이어 의료 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도시 감염 상황이 정점을 찍고 곧 농촌 지역으로 퍼져나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이 농촌의 경우 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층이 많아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더 걱정인 게 다가오는 음력설 인구 대이동일 텐데 중국 내에선 불꽃놀이 재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새해맞이 행사에서 사람들은 풍선을 하늘로 띄우거나 폭죽을 쏘아 올리며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군중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새해 폭죽을 터뜨리는 게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중국에선 음력설에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 오랜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안전사고 위험과 매연 방지 등의 명목으로 제한을 걸기 시작했고요. 작년 1월부터는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로 코로나 폐지와 함께 폭죽 금지 조치도 풀어달라는 여론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에 억눌렸던 인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되는데 현지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중국 정부는 방역 통제는 과학적이어야 하고 국제 교류 협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게 길게는 한 달 가까운 시설 격리를 강제하는 등 입국 장벽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중국이죠. 오히려 중국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점을 거론하면서 각국의 방역 조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다시 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4개 나라에서 입국 문턱을 올리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음력설 모처럼 마음 편하게 고향에 다녀오려고 서둘러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중국 교민들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지방의 경우 입국 전 PCR 검사 기관을 찾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또 행여나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까 봐 지금부터 바깥 활동을 줄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공편 부족과 중국 여행사들의 좌석 선점 행위로 비행기 표값이 두어 배 뛰는 등 2중, 3중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법원이 낸 조정안에 따라 5분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자체를 가로막으면서 승강장 안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출근 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국회가 20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13일 만에 다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여기 응하지 않으면 열차에 아예 타지 못하게 하겠다며 스크린도어 앞을 역장 등이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왜 나가야 됩니까? 저희는 지하철을 탑승하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임무입니다. 나가십시오. 지하철에 타려는 전장현 회원들과 이를 가로막는 역 직원들의 대치가 이어지며 승강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금 늦게 나가는 날은 좀 이렇게 지각하는 날도 있고 그랬죠. 약간 30분 정도. 공사는 퇴거의 근거로 철도안전법 조항을 들었는데 이처럼 전장현의 지하철 승차 자체를 저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법원은 전장현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에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며 강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전장현은 이 같은 결정이 불합리하지만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5분을 맞춰놓은 타이머를 들고서 열차 탑승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1분의 지연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민영사적 대응을 통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공사 역시 이에 발맞춰 앞으로도 탑승을 원천 봉쇄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장현을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난달 14일 이후 두 번째로 무정차 통과가 단행되며 양측 간 갈등을 풀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장현은 삼각지역에 남아 1박 2일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장현 회원 29명 가운데 24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3명도 순서대로 검찰로 넘기고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현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전장현 회원들은 재작년 12월부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촉구하기 위한 지하철역 탑승 시위를 하면서 시민 이동에 불편을 끼치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넉 달 사이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이르면 모레 검찰에 송치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지인들을 전수조사하면서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의심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진술한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끝내 찾지 못할 경우 간접 증거로 살인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DNA를 대조할 수 있는 유가족도 찾아내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이번 주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 11월 가수 이승기 씨가 무려 18년 동안 소속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였던 추도 소속사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갈등을 빚고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불공정 계약 의혹이 잇따르자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승기 씨, 이렇게 뒤에서 보듯이 연말에 또 대상 수상도 하면서 그 소감 속에 다툼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100억을 벌었는데 정산이 0원이었다. 이른바 노예계약 아니었습니까? 네, 음원 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네. 분쟁이 생긴 건데 지금 이승기 씨가 2004년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 작년 9월까지 기준으로 음원 수익이 한 96억 원 정도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네. 이 와중에 또 이나마도 이승기 씨가 가장 활발하게 히트곡을 냈던 그 시기가 몇 년 동안에 그 기록이 지금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빼고도 9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승기 씨가 받았던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의혹이 되면서 만약에 이승기 씨가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60억 가까이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소속사 측에서는 그것을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명확하진 않았지만 네. 부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인하는 듯한 그 모습이 애초에 그러니까 이승기 씨한테 지원하는 그 지원비가 음원을 판매하는 수입보다 더 많다 보니까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처음에는 뭔가 부인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속사 측이 뭐 명확하게 뭐 비용이 어떻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기보다는 뭐 앞으로 뭐 이 일이 더 첨예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자료를 확인해야 되고 좀 애매하게 입장을 얘기했었는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억울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지급을 한 거예요.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쨌든 지급하지 않은 돈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는 잘못을 거잖아요.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지급했다는 돈도 뭐 도합 합쳐서 무슨 50억 가까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승기 씨 입장은 내가 지금 돈 받자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 정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없이 돈부터 덥석 주면 내가 이걸 돈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승기 씨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승기 씨가 앞으로 법적으로 계속 다툰다고 하니까 향후에 더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이승기 씨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2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본인이 받은 나는 돈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이번 일로 인해서 본인이 받은 돈은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참고로 확인하면 지금의 어떤 양측 간의 분쟁, 법적인 분쟁은 법정 재판정에서 또 판단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
있는데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 기간 정산 내역과 관련해 투명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 이번 시간을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활동 기간에 이 정상 내역만 정확히 투명하게 고지를 받았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계약이 불공정했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투명하게 고지를 받아도 그렇죠. 내 이익은 예. 없는 거고 근데 계약이 정상적이었다면 고지만 투명하게 받았으면 내 권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네. 근데 이승기 씨의 경우에는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 워낙에 대스타였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완전히 불공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근데 이승기 씨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정보 공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소속사에서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 어느 정도는 또 공개를 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진실도 향후에 법정에서 다툰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아마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소속사와 어떤 분쟁인데 그룹 이달의 소녀 추 그 소속사의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퇴출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떤 정황이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예. 추 씨가 아이돌이거든요. 근데 소속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작년 11월 달에 추 씨를 퇴출시킨다고 발표한 거예요. 예. 추 씨가 스태프한테 뭐 폭언을 냈다, 갑질을 냈다 이러면서 근데 보통 아이돌이 퇴출이 될 정도로 폭언, 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전에 난리가 나거든요. 그쵸. 막 여러 사람 증언 나오고 크게 논란이 벌어진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소속사 뭐 하냐 막 한참 막 요구한 끝에 한참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야 소속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별다른 그런 갑질 논란이 없었는데 갑자기 퇴출 발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진짜 갑질한 거 맞느냐라고 하면서 이 소속사가 계약 관련 분쟁 때문에 추 씨한테 흠집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예. 그렇게 논란이 이어지다가 이게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12월 달에 소속사하고 추 씨 사이에 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예. 거기에서 보면 처음에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 수익을 7대3 회사가 7, 추 씨가 3 네. 이렇게 나누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용을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다. 네. 이런 계약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 계약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추 씨가 700만 원의 비용을 써서 1000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네. 라고 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르면 추 씨한테 수익이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5대5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예. 비용이 700만 원이라면 350만 원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번 거보다 더 1000만 원 벌고 300만 원 들어왔는데 350만 원 토해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100%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전체적인 얼개를 봤을 때 결국 추 씨가 토해낸 그 돈은 소속사의 수익이 되는 거 아니냐. 아티스트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그런 논란 속에서 이제 오히려 소속사가 가수 추 씨가 갑질을 했다라고 이제 퇴출 예, 그 부분은 이제 알린 사실관계는 거고요. 밝혀지지 밝혀져야 않았는데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논란이 네.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익 배분 문제를 놓으면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그 해당 멤버는 더 빚이 쌓여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뭐 100% 요약을 그런 거라고 하면?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비용을 50%를 부담한다면 그걸 다 비용 본인이 부담하면서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추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대스타거든요. 대스타가 아니면 소속사가 이런 분장 자체를 못합니다. 잘. 그래서 추 씨는 그나마 또 소속사하고 분쟁을 해서 자기 몫을 나중에 또 계약 조건을 바꿔가지고 네. 늘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추 씨가 뭐 20몇 억을 벌어들여서 본인이 가져간 돈은 뭐 한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 대비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 씨 말고 다른 멤버들은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지금 빚만 쌓인 거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가 뭔가 좀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실 거죠. 근데 지금 확인된 수익만 보면 회사 멤버가 7대3이거든요. 뭐 상식적으로 저는 뭐 이 업계를 잘 모릅니다만 7대3도 좀 이해가 되지 않긴 하는데. 그게 이제 네. 신인일 때는 회사가 투자한 부분이 많으니까 좀 그 아티스트한테 불리해졌다가 나중에 스타가 되면 바뀌기는 하는데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잠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하는데 수익을 벌 수가 없다. 심지어 빚이 쌓인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추 씨 문제도 그렇고 이승기 씨 문제도 그렇고 결국 소속사의 어떤 불투명한 회계 처리도 어떻게 보면 공통된 원인이라고 지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 대책이 뭐냐면 업체 정산 지연이 확인될 경우
그 시정 공고라든가 시정 명령을 한다. 그리고 이승기 씨 같은 경우에 정산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정산 자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그걸 추진한다. 그렇게 지금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연예인한테 고지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한다는 게 두 가지인데 전수조사하겠다는 것과 법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거가 되는 법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이제 법이 뭐 여러 가지 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산 자료를 고지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애초에 계약이 불공정했다면 그 이후에 정산 자료를 아무리 고지한들 아티스트가 가져갈 몫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에 나온 것은 정산 자료 뭐 고지, 제때 정산하라 이런 부분만 나온 거니까 그 이전에 원천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인가 요 부분을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대 3이면 아티스트가 3이면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수익을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몇 대 몇은 몇 대 몇인데 그 밑에 디테일하게 딱 들어갔을 때 비용 부담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애초에 계약을 공정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절대적인 갑을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스타가 되면 갑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이 연습생 시절에는 절대적인 을이거든요. 그 시절에 데뷔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맺을 때 과연 동등하게 소속사랑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갑을 관계를 어떻게 우리 국가가 제도적으로 을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향후에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불공정 계약도 있겠지만 지금 뭐 오메가엑스의 어떤 소속사 대표가 폭행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만연해 있는 갑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 스타가 되기 전까지는 을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연예인 지망생일 때는 완전한 을이고 그때는 부모님도 소속사한테 막 쩔쩔쩔 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속에서 또 특히 우리나라 이 기획사 구조가 연습생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연예인 지망생들을 10대 때부터 회사가 거의 가르치다시피 하다 보니까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돼가지고 이게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뭔가를 따질 수가 없는 항상 고분고분 말을 들어야 되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대로 가스라이팅 될 수도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그 속에서 소속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건 연예인 스스로가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바꿔나기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속사 갑질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감시 그리고 처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티스트에 대해서 그 정산서 보는 법, 자신의 권리를 찾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티스트 교육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트레이닝 시킬 때 춤과 노래 이런 것만 트레이닝 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찾는 법. 이거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시키는 걸 업계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해당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뭐 대표적으로 윤여정 씨 같은 그런 배우들이 떠나기도 하고 물론 이거와 연결돼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실태 조사가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자력 발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 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원전 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녹색 분류 체계 기준이 유럽연합 EU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이 올해부터 K-텍소노미에 포함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 업무 보고엔 어느 해보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원안위는 원전 안정성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도 정부의 원전 수출을 돕기 위한 수출 지원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핵 폐기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그리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탈원전 백지화 정책에 이어 원전이 K-텍소노미로 친환경 옷까지 입으면서 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연구와 개발, 실증은 녹색 부분으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은
전환 부분으로 분류됩니다. 원전의 모든 분야가 친환경 투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단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전환 부분으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선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써야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K택소노미 지침서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유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 가동을 명시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고준위 처분 시설에 조속한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은 방패장 부지 선정 후 37년 내 확보입니다. 올해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2060년에야 처분장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2031년 정도면 그 고준위 핵폐기물이 포화 상태에 달하거든요. 임시 저장 시설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는 상태여서 이게 근본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중저준위 방패장 문제로도 국가적 홍역을 치렀던 만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장기적인 세부 계획과 실행 계획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고 의료비는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낼 수 있는 이른바 의료비 후불제가 올해 충북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일단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북 지역 종합병원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 협약을 위해서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내세웠던 대표 공약. 의료 취약계층이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으면 가칭 착한 은행이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이 최장 3년간 나눠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 마련이 중요한데 농협이 정책자금 2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전산 개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만 이루어지면 시스템 구축이 되면 바로 대출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충북 지역 종합병원 12곳과 병의원 등 80곳, 인공관절과 척추질환, 그리고 임플란트 등 6개 수술이 의료비 후불제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비 지불이 보정되는 거니까 사실은 의료 미수금이 안 생겨서 병원에서는 훨씬 손해를 볼 필요가 없고. 일단 6개월간 시범 운영되는데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11만 2천여 명입니다. 시범 운영에서 효과가 나오면 대상을 충북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넓혀서 해봐야만이 이것을 시범 사업의 효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1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41만 명을 확대하게 될 것이고,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료비 후불제가 의료 취약계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어느덧 석 달이 넘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언제 영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는데요. 긴급 생활지원금이나 실업급여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입점 업주, 또 직원들은 얼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화재 이후 한산하던 주차장이 모처럼 각종 차와 장비로 북적입니다. 대형 화물차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폐자재를 담아 나옵니다. 조금씩 현장 수습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이 난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는 게 고작입니다. 화재 당시 철제 구조물이 휘어지고 유리창들이 깨져 아수라장이었던 이곳은 임시로 겨우 가려놓기만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온 열 때문에 바닥에 쌓여있던 폐박스에 불이 붙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심지어 화재 수신기를 일부러 꺼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나 각종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영업 재개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점주와 직원들은
현대아울렛에서 지급한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하루하루 버티거나 아니면 아예 권고사직 처리에 실업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일부 그 매니저님들은 뭐 지인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다른 업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여파는 주변 상권에도 미쳤습니다. 현대아울렛 옆에서 의류 수선을 하는 상인은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관리비 걱정에 한숨 짓습니다. 아울렛에서 한 90% 이상을 나온다고 보면 돼요. 전에는 최소 3명 이상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명씩 한 달씩 나가서 이렇게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전문가들은 영업 재개까지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진단이라든지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하면 평균 6개월이나 1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는데 관계 당국에서 미리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서 점주와 직원, 주변 상인들은 얼른 일터가 다시 문을 열고 과거의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새해 첫날부터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진 가운데 러시아의 자폭 드론 45대가 격추되기도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에 이어 2023년 새해 첫날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를 동원한 공습이 1일 새벽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는 4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 남부 헤르손, 서부 크멜리츠크 등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했으며 러시아 자폭 드론 4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 가지 소원은 승리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Новий рік, новий день, нові підсумки. 45 шахедів збито у першу ніч року. Дякую нашим повітряним силам, льотчикам, зенітникам. 33 шахеди на їхньому рахунку. Дякую протиповітряній обороні. 러시아군은 지난해 마지막 날에도 미사일 30여 발을 쏘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이날 최소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생산 시설을 타격한 것이라며 러시아의 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권의 계획은 좌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 도시인 벨고로드에는 포탄이 떨어져 가옥들이 파손됐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9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해에도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란군이 자체 개발한 신형 무인기 드론 공격 시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해군이 최근 실전 배치한 공격형 드론 아바빌5의 폭격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이란 해군은 이 드론이 구축함 사한대 갑판에서 이륙을 해 400km 떨어진 목표물을 폭탄으로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이 기종의 시연은 이란군의 연례 훈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졸파가리 연습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네,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제의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교황청이 공개한 베네딕토 16세는 머리에 모관을 쓴 채 전통적인 교황 제의를 입고 있고 포개진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지난 2013년 교황직에서 사임한 뒤 여생을 보낸 바티칸 시국의 교회의 어머니 수도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장례 미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주례하며 이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관은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에 안장됩니다. 스포츠계에도 99년생과 87년생 토끼띠 스타가 많습니다. 자신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뛰어오르길 꿈꾸는 토끼띠 선수들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죠.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제대회 5회 연속 금메달에 빛나는 빙속여제 김민선. 500m 36초대에 진입하며 이상화가 쓴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토끼처럼 기록을 깡충 더 빠르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단 5년 차에 빛을 발하며 신인왕을 차지한 두산 정철원은 올해도 뒷문을 든든히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또 99년생 토끼띠입니다. 감독님 또 내년에 또 제가 올해만큼 더 잘해서 더 좋은 모습, 좋은 성적 가져오겠습니다. 생애 첫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은 키움의 에이스 안우진도 99년생 토끼띠. 개인적으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은 경험 또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 높은 곳에서 또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인 87년생 토끼띠 류현진은 성공적인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고 그동안 준비 잘 해가지고 팬분들께 꼭 좋은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년 미뤄지면서 기회를 얻게 된 육상 간판 정예림에게도 올해는 특별한 해가 될 전망. 토끼띠 스포츠 스타들이 자신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2위 흥국생명의 권순찬 감독과 김여일 단장이 시즌 중에 경질됐습니다. 흥국생명은 구단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부합하지 않아 권 감독과 헤어지기로 했으며 김여일 단장도 동반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분간 이영수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고 권순찬 감독은 고문 형태로 조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프로탁구 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베테랑 이상수가 활약한 삼성생명이 마사회를 꺾고 시즌 5승째를 올렸습니다. 최근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0게임 이상을 소화하며 태극마크를 단 이상수는 1단식 백광일, 4단식 강동수와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상수 선수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21게임을 했기 때문에 몸이 좀 무거운 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리그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또 시합은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면서 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0도, 체감온도는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아 몹시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0도, 대전 3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목요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